자, 베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 요즘에 프로파일러 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그냥 네, 프로파일러 활동이라는 게 네. 범인만 뭐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가리는 그런 자문도 많이 해줍니다. 사람을 가리는? 그게 뭐죠? 예를 들면 뭐 주요 기업 같은 데서 이 주요 간부들 승진할 인사 때 이런 거? 인사 같은데 근데 그거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기에 어느 기업에서 이렇게 그 승진 심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참여하고 있다는 건 뭐 당연히 그 뭐 로비 대상이 되니까 이게 뭐 그런 불시에 그런 뭐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일종의 조직에 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걸러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그동안에 걸러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분들을 성공적으로 잘 걸러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건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리뷰를 받으니까. 이전에 비해서 어떤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성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내부 그 뭐냐 산업 스파이 같은 이런 것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가 들으면은 저도 뿌듯하죠.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요? 여러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듣고. 그러니까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서 볼 거예요. 노출되면 안 되니까. 네, 저기 어떤 다른 분이 그 뭐냐 간부가 이제 그 일종의 면담하는 걸 보고 CCTV를 보고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어디 부분을 어떻게 더 질문하십시오라고 하고. 그럼 실시간으로 질문할 때 옆에서 알려줘요? 인이어로. 그러니까 인이어로 뭐 무슨 질문을 해봐라. 뭐라고. 그리고 저 부분이 얘기를 안 하는 인지 회피 같은데 조금 깊이 저기 질문해 보시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알아듣고 해다 보면은 튀어나오죠. 그러면 이제 예전에 삼성에서 뭐 삼성은 점쟁이를 들였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관상쟁이들 뭐 그건 한 20년 전 얘기고. 아. 근데 그때는 진짜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10몇 년 전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쟁이가 아니라 이런 이제 인지심리학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대체를 해갖고. 사실은 제가 성대 나는데 성대 사람들이 그 삼성의 그런 그 적성 검사를 저희가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저희들이 그때 하고 저도 그때 하러 나가고 막 그랬었어요. 대학원 다닐 때. 그렇죠. 삼성이 좀 빠르죠. 그 부분에 빨라요. 있어서. 그때가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 그렇죠. 엄청 빠르죠. 뭐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됐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베프는 그런 아주 그냥 과학적인 기법으로 그 사람의 반응이나 면담한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걸 좀 걸러내야 된다 이런 걸 잘 해서 지금까지 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야, 대단하신데요. 우리 보면은 그런 느낌 딱 듭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봐도? 듣긴 했는데 든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경계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자님들의 채용 같은 거에서 이제 그런 간부님들이 이런 기자를 채용해도 되느냐라고 이제 또 요청이 오는데 저는 그런 데는 안 갑니다. 왜요? 그냥 기자들은 공격적이어야 되고 기자들은 좀 도발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간부들은 당신부터 나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또 근데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조직에 순응하는 기자를 조직원을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맞죠, 사실은. 그러네요. 예. 그런 도발적인 기자들은 어차피 그 언론사에는 약간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회적으로는 그런 기자가 필요하죠. 저 두 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저 두 분은? 나중에 따로 면담 시간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집중 면담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네. 자, 지난 9월에 경찰 조직 개편이 결정이 되면서 폐지 또는 통폐합이 되거나 명칭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그 조직원들, 경찰 조직원들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부서들이 없어지고 어떤 부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경찰 박물관이라는 거 들어보셨는데 경희궁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 있냐면 독립문 대각선 거리에 있습니다. 독립문에서 대각선 거리에 다시 새 건물로 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옮겨질 부서들이 많죠. 팻말 같은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하게 경찰들은 역사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웃긴 조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역사인데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경찰 박물관은 이제 제도적으로 과거에 썼던 그 부서의 팻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생활안전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생활안전부라는 것 자체가 통합되는 거기 때문에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이 합쳐져서 생활교통국으로 통합되면 기존에 있었던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의 팻말은 없어야 되지만 이전에 우리가 이랬습니다라고 해서 그 박물관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범죄수사대가 없어지니까 그 팻말도 띄어다가 박물관에 놔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해왔던 어떤 업무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 어떤 정권의 의도에 의해서 그냥 모았다 흩었다 이런 걸 하면은 실제로 이제 무슨 이게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렵지만은 경찰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좀 씁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조직 개편 때문에 필요 인력이 팍 주는 데도 있던데요. 예를 들면 예. 성폭력 신고센터 이런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이 성폭력 그 신고센터는 경찰 내의 성폭력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은 좀 경찰 내부에서는 일종의 눈의 가시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네. 여경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됐는데 다수가 있는 남자 경찰들한테는 사실은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눈의 가시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좀 그랬다가 이참에 이제 확 줄여버리는 것 같습니다. 김웅 의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경찰청 성희롱 및 성폭력 신고센터 현황을 이제 제출받아갖고 했는데 지난 5년간 592건이 신고가 됐는데 네. 지난해 같은 경우 145건이니까 그 전년도에 비해서 2.5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2.5배가 증가했고 올해가 더 증가했다고 하면은 조사관을 더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조사관 자체, 그러니까 조사관이 늘어난 3명, 7명이고 상담원 3명,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내년에는 4명으로 조정할. 지금 원래 10명, 작년엔 10명 이러다가 이제부터 4명 하겠다는 건 그렇지. 너무 파격적으로 줄이는 건데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자, 거기까지 하고요. 김길수. 야, 이물질을 삼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특수강도 혐의자 잡혔죠. 네, 그래서 예. 이 사람을 잡은 경찰들은 특진했다고 좀 그러던데 예.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자신의 연인에게 연락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상황 자체가? 4일 날 오전 6시 20분에 도주를 했습니다. 4일, 예. 예. 그리고 잡힌 거는 6일 밤 9시 26분 정도에 잡혔습니다. 거의 만 3일 만에 거의 잡힌 거네요. 64시간인데 실제로 이제 당일날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의정부로 갔다가 지금 말하는 연인인지 아니면 지인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 돈도 받고 택시비도 받고 동생한테 가서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고속터미널까지 이동을 하면서 근데 당일날 4일 밤부터 5일 하고 6일까지 행적이 안 나와서 경찰들이라든가 추적하는 사람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건 카드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반응이라든가. 그렇죠. 핸드폰인데 아니 도주했으니까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잡은 경찰들이 네트워크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갖고 그러면 어차피 전화번호를 암기해야 되는데 얘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존에 연락해내한테 할 거다. 그래서 그때 4일 날 연락했던 지인한테 지인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붙잡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옆에 이제 핸드폰에 뜬 거예요. 공중전화 번호가. 공중전화 번호는 아시다시피 뭐냐면 다 위치가 금방 뜹니다. 그렇지, 나오죠. 그래서 형사기동대가 바로 투입돼 갖고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동성 있게 경찰은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왜 나왔냐? 예. 왜 도망갔냐? 예. 특수강도로 기소된 것도 아니고 그냥 구속된 거예요. 재판 전이에요. 기소 전이에요. 유치장에 있다가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얘가 왜 나왔지? 그래서 이 사람은 얘기를 하기를 그래요. 이거 우발적이다. 예. 내가 계획적으로 했으면은 아무런 실익도 없고 그렇죠. 그럴 때 뭐 하려고 하겠냐. 예. 라고 했는데 어제 MBC 보도, 오늘 MBC 보도는 그게 아니라 김길수가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전세를 놓는데 하필 10일 날이 저거라는 거예요. 저 잔금, 계약 전세금 1억 9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1억 9천이 목돈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 계약을 했다 해서 임차인한테 이 사람이 구속됐습니다를 알려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억 9천을 받게 되면 1억 9천 가지고 도주하려고 그랬나? 1억 9천이면 밀항할 수 있겠네. 이게 이제 말하는 경찰의 추정인 거고, 근데 본인은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고 이제 조금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김길수 씨가 임대인이라는 거예요? 임차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임대인. 집에 소유주인데 몇 달 전에, 그러니까 한 2달 전에 계약을 한 거예요. 잔금 받는 날이 예, 10일이라서 10일이라는 받으러 거예요. 간 거다? 예. 그 얘기가 MBC에서 보도가 됐는데, 이 날짜는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맞는 말일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아니, 그러면 보통 그냥 다른 사람한테 대리를 시켜가지고 네가 대신 받아라라고 하든지 못 믿는 거죠, 김길수가. 그런 사람은. 계좌를 넣으라고 하든지 그럴 텐데. 그런데 그거 못 믿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김길수 도주하는 과정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참 우리나라 교정당국이 좀 소홀하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은 사실은 잘 몰랐대요. 이 사람이 도주한 것 자체도. 그러다가 왜냐하면- 1시간 지난 다음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분명히 교도관이 같이 붙어 들어갔어요. 2명이. 근데 분명히 자기들이 놓친 거에 책임을 물을까봐 자기들 선에서 분명히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이 아니라 자기들 그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비상 연락을 맡아서 잡으면 어차피 없던 일로 되니까 달래갖고 김교수 달래갖고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거예요. 네. 시스템에 펑크가 난 거죠. 그리고 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38조에 도주한 이후에 72시간 동안의 사법권은 교도관한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적 수사 권한이 교도관한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72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잡힌 게 지금 63시간이거든요. 그럼 경찰이 김길수를 체포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도관이 해야 돼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법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체포해놓고 보니까 아니 법에는 72시간은 이런 권한은 교도관한테 있는데 경찰이 잡았어. 이거 이상한데? 아니, 교도관이 못 잡으면 경찰이 잡아야죠. 아무나 잡아야죠. 근데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경찰 내부에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랑 교정청 내에서도 이게 해다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우리가 보통 범죄를 저지를 때 현행범 체포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범죄자 현행범을 저지른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잡아야 되는데 지나가던 시민이라 하더라도 잡을 이 수 사람이 있죠. 현행범이라고 하면 잡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마찬가지죠. 교도관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 거는 인정하더라도 교도관이 못 잡으면 옆에 경찰이 있으면 경찰이 잡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법리상으로는 뭐 법률가 제가 이걸 뭐 따로 논은 안 했지만 전 경찰의 주장은 그겁니다. 이중구속의 문제가 있다고 그게 자기들은 무슨 판단했는 이중구속이야?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가 뭐 법률가랑 이걸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더 잘 아시니까 어쨌든 그것 때문에 빠르게 조사 안 하고 구치소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넘긴 건 예, 잘했죠. 예.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그 수사 권한이 없고 사실은 그렇지. 그쪽에서 해야 되니까 그건 잘했고 잡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예. 그런 얘기죠. 자, 지드래곤 얘기, 마약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경찰 조사받고 귀가했는데 사실 그때 좀 논란이 있어요. 뭐 태도가 조금 몸짓이 들어올 때 너무 나갈 때 다 그렇죠. 이상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약한 거 아니냐 했더니 또 뭐 변호사 옆에서 이거 장난친 거다 이렇게 예. 지금 엄중하게 그 사람들의 이 마약 투약 사실인지 아닌지 의혹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신경에 곤두서 있는데 그걸 장난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사받으려고 차에서 내렸을 때 갑자기 뭐 이렇게 하거나 태도가 이상해요. 막 이렇게 해가서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는데 그래서 이제 뭐 기자분들이 여러 분이 물어보긴 물어봤죠. 했는데 그걸 물어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물어봤는데 이제 뭐에 대한 혐의를 그러면 두고 봐야 되겠죠. 아니면은 뭐 어떤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러나 약간 이 현실감, 진압력이 없는 상태인가? 그래서 이제 했는데 사실 뭐 거기에 설마 무슨 조사받으러 오면서 설마 뭘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거기서 또 간이시약 검사를 바로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그러면 뭐냐? 그럼 이게 이 경찰 조사를 조롱하려고 한 거 아니냐? 지금 뭐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그 나오면서 말하는 것도 아니 뭐 그냥 웃다가 끝났어요라고 하면 경찰 조사하는 경찰관이 그럼 거기서 개그를 했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태도가 안 좋네요. 아주. 많이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은 좀 태도가 많이 지극히 불량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팬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죠. 장난칠 수 있죠. 근데 아니 기자들이 물어보고 카메라 앞에 쓴 건 국민들 앞에서의 자세인데
국민들 앞에서 장난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죠. 범죄인데 그렇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범죄 혐의고 이 사람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뭐 잘못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해서 기소위안만 받았었는데 이번에 또 그랬다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아니라고 하죠. 예. 여기에 대해서 오딱 끝났어요 이렇게 말하고 우리 장난친 거야 뭐 이렇게 말하고 이건 되게 팬들도 그렇고 국민을 좀 우롱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하잖아요. 근데 묘하게 언론의 논조가 조금 바뀐 거는 그런 겁니다. 그때 이게 변호사 선임한 다음부터 바뀌었어요. 그렇죠. 문자가 완전히. 뭐라고 했냐면 이게 경찰이 오버한 거 아니냐, 오버해 갖고 그럼 어떻게 뒤집어 쓰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논조로 이제 몇몇 언론이 주도해 갖고 바뀌었는데 저한테도 어제부터 그런 매니저 기획사에서 또 좀 한 건가요?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권지영 기획사가 외국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누구죠? 까먹었다. YG에서 네. 종료가 되고 외국계로 바뀌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저한테도 몇몇 언론사의 기자분들이 약간 의도된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실수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이 또 나올 법한 게 지금 지드래곤도 음성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도 또 음성이 나온 건. 음성이 나왔는데 간이 시약만 음성이 나온 게 아니라 그 털 검사했는데도 그렇죠. 그게 100개인가 뭔가가 다 음성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아니 이렇게 최소 10개월 이상은 마약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될 것으로 지금 느껴지는데 그렇죠. 어쨌든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유명한 증거가 사람들 지금 상태 데려다가 그러면은 도대체가 이상하다. 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한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자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 자체는 구체적인 진술에 의해서 확인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물어보시는 이유가 그러면 경찰이 뭔가 시기를 조절했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냐, 그렇게 주장하시려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뭐 그건 아닌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보가 들어오고 수사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거기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걸 좀 늘릴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거의 정치적인 의도 부분은 모르겠다. 그건 나한테 물으면 안 된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사실은 이성균 씨한테 뭐 이런 걸 하게 한 뭐 여자를 잡다가 이분들에 대한 것을 인지하게 돼서 이 사건이 지금 수사됐다고 얘기가 그렇죠.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마약을 하고 있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죠. 그 사람들을 수사하고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그동안은 쉬쉬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딱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시기 조절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하필이면 그 타임이 여당이나 뭐 이런 쪽에서 조금 곤란 지경에 빠졌을 때 하필이면 딱 그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특히 그 중에서 그냥 뭐 예를 들면 유흥업소 여자 뭐 누구가 실장이 했다 이렇게 안 나오고 이성균, 뭐 지드래곤 이렇게 딱 유명한 사람 이름을 탁탁 건드리면서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걔네들 아니래. 이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터트려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시선이 팍 끌리게 하다가 이 유명한 사람들은 또 아니래라고 하면서 유명한 사람들도 이제 먹고 살게끔 또 내버려 둬주고 여기 언론사들의 보도 형태나 그 보도 내용이 조금 미묘하게 달라지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정말 덮고 싶었던 그 큰 이슈들은 지금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그렇죠. 없잖아요. 지금 현재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가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끼마담이라고는 여 실장을 다른 이유 때문에 조사를 하다가 그랬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은 이 여 실장이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으로서 마구마구 떠들어대다가 떼는 거를 그래 그러면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비슷한 뭐 Y 뭐 이렇게 J 이렇게 이름 나오면 그래 이쪽으로 갈까라고 말은 안 했어도 그러면 이렇게 탁탁 할 수 있는 수는 있다. 그건 조사 기법상으로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종의 절차설이죠, 절차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그게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가능은 한데 그래서 그럼 정확히 그러면 그 여 실장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뭐 그것도 공개를 안 하니까 이게 계속 그냥 또 음모론으로 넘어가는 거죠. 하여간에 그 이성균 씨에게 이성균 씨와 같이 자기 집에서 마약을 했다라고 하는 그 유흥업소 여실장 뭐 꼬마 마담이라고 보통 네. 하더라고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성균 씨를 협박해서 3억이나 뜯어냈고 뜯어냈고, 예. 뭐 본인은 또 제3의 인물하고 같이 예. 한 거다. 그 사람이 자기 협박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기엔 좀 말이 안 맞는 게 많아서 일단은 그 여자는 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우 이성균 씨는 나는 속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만약에 이번에 지금 정밀 조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성균 씨 입장에서는 기사회생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때 전혀 그 얘기를 안 하고 진술을 거부했다 이렇게까지 나왔죠. 네, 그래서. 진술을 거부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안 했다고 하지만 나 같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그렇죠. 변호사면 그렇죠.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이성균 씨 변호사라면 당연히 입 다물어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경찰에서 나오는 얘기도 그런 겁니다. 이게 조금 애매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나 이런 거 보면은 도대체 정의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고 사실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정의는 노변이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저는 왜 회피하세요? 네? 왜 나한테 떠넘기려고? 제가 이걸 최진복 교수한테 배웠잖아요. 여기가 다 최진봉화된 거. 원래 안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저는 남현희 씨 계속해서 이상한데 전청조 씨 사기 혐의 공범으로 지금 입건이 돼서 경찰 조사 받았는데 남현희 씨를 고소한 사람이 바로 부부가 부부라 전문가인 그러시네. 예. 전문직인 사람이래요. 그래서 11억 원을 지금 사기당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딴 데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그 허술한 거짓말을 사실 그렇게 쉽게 믿는다는 것도 좀 타당성이 없고 그치. 또 하나는 그렇게 돈을 그냥 팡팡 써대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전청조 씨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 성향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봐가지고는 그 사람이 거짓말 치밀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되게 허술하죠. 예. 그러니까 본인 얘기로는 2월 달부터 이미 남현이는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거든요. 그 말은 물론 정확히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남현이도 몰랐을 것 같지는 않고 내지는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의심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남인 쪽에서 얘기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하지 않은 걸 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그럼 방조는 뭐냐 이 말이에요. 게다가 예. 임신 테스트 두 줄에다가 뭐 한 번 유산했고 예. 한 번은 또 뭐 했고 카톡 내용 공개된 걸 보니까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쭈르륵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분명히 본인이 도덕적이나 아니면 민사적인 부분에서는 책임질 건 책임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적인 문제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아마 몰랐을 수 있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은 몰랐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그렇죠. 있고 특히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랑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귀었다고 하는데 2월 달에 뭐 알려줬다. 그때는 성전환과 관련된 걸 안 했는데 남현희 씨가 말해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와중에 자기는 또 다른 사람들하고 또 사기치고 다니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그랬다고 그렇죠. 또 그러니까 도대체가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오늘 대질 신문 있다고 합니다. 에이, 대주시면 해봤자 뭐 어쨌든 한 명이 여기선 이건 제가 단언하는데 여기서 한 명이 순수한 가해자고 한 명이 순수한 피해자고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사기 사건은 보통 그런 게 네, 많죠. 저는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남현희 씨 팬들이 저보고 왜 자꾸 전청자 말만 믿냐 그러는데 전청자 말만 믿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변호사 시각에서 봤을 때 둘 다 이상하다. 둘 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그때까지 나온 걸 토대로 해서 한번 또 얘기해보죠. 진행이 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공범으로 좀 엮일 가능성이 좀 있어졌고요. 남현희 씨. 그리고 좀 남현희 씨 말도 허술하고 되게 안 맞는 게 많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는 게 맞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